차시영이 "강태주 형사 오늘부로 모든 수사에서 배제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공기가 딱 굳었죠. 수사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 진짜 추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사직서와 권총이 한 박스에 담긴 장면도 그냥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직업, 권한, 자존심이 한꺼번에 접히는 순간이었지요.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조직이 사람을 버릴 때는 늘 서류부터 치우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박스에 담긴다고 사라지지 않네요. 이 장면에서 더 서늘한 건 차시영의 말투였어요. 분노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절차만 남아 있었죠. 사람을 밀어낼 때 감정이 사라지면 그건 판단이 아니라 권력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태주는 말이 적어졌어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설명보다 침묵이 먼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침묵 안에는 내가 틀렸나 라는 흔들림과 그래도 놈은 살아있다는 확신이 같이 있었을 겁니다. 형사의 권한은 빼앗겼지만 보는 눈까지 빼앗기진 않았으니까요. 경찰서장은 조용히 사직서 받고 끝내자고 말하죠. 겉으로는 평화로운 마무리처럼 들리지만 속은 꽤 차갑습니다. 사건을 풀자는 말이 아니라 사건을 조용히 넘기자는 말에 가깝지요. 여기서 조직의 얼굴이 보입니다. 누가 죽었는가 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먼저 따지는 얼굴 말이에요. 태주 같은 사람에게 그건 더 큰 모욕이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산 사람은 자리를 지키려 하니까요. 그 균열 사이로 범인은 더 깊이 숨어들겠죠. 사직서와 권총이 함께 놓인 박스는 태주의 패배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제작진은 그 박스를 너무 오래 보여줬죠. 이건 끝났다는 표시라기보다 무언가 벗겨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도 안에 태주는 규칙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도 밖의 태주는 더 위험해질 수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법을 넘을 수 있을까요? 진실을 위해 절차를 어겨도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이 벌써 따라붙네요. 그럼 이제 박스 하나로 정리된 남자가 어디로 걸어가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태주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손에 든 박스는 가벼워 보이지 않았죠. 그 안에는 사직서와 권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동료들의 시선, 시영의 냉소, 그리고 죽은 아이들의 얼굴까지 같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햇빛은 밝았는데 강성의 거리는 이상하게 숨을 죽이고 있었네요. 태주는 박스를 차 뒷좌석에 내려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표를 떼어간 자리처럼 허전했겠지요. 하지만 그 눈은 아직 끝난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태주는 룩사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사에서 빠진 사람이 다시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쯤 되면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태주에게 수사는 월급 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잠을 못 자게 만드는 빚에 가까웠습니다. 간판 불빛은 번쩍였고 골목은 젖어 있었죠.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차 안에서 어둠만 바라봤습니다. 권총은 없었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네요. 법이 그를 멈추라고 해도 범인의 그림자는 이미 그의 안쪽에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닫힌 서점 앞에서 태주는 민지를 만났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쪽 불빛은 희미했죠. 민지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경찰 안 관두면 안 돼요? 그냥 아저씨가 잡아줘요. 어린 학생의 부탁처럼 들리지만 사실 태주의 가장 약한 곳을 찌른 말이었어요. 직함을 잃은 사람에게 누군가 다시 이름을 불러준 셈이니까요. 형사님이 아니라 아저씨. 그게 더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지에게 태주는 제도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어른이었겠지요. 태주는 민지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무슨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민지는 작은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그려져 있었는지는 아직 모르죠. 하지만 허수아비를 본 아이의 손이 그렇게 쉽게 잊을 리 없잖아요. 태주는 낮게 숨을 삼켰습니다. 집에 가라.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돌아서지 못한 마음이 묻어 있었어요. 민지가 멀어지는 순간
태주의 발걸음은 다시 사건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승부는 여기서부터 더 불편해집니다. 태주는 공식 수사관이 아니지만 사건의 냄새를 가장 먼저 맡는 사람으로 남아있죠. 수사극에서 이런 역설은 꽤 강합니다. 자격을 잃은 사람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절차 뒤에 숨는 구도니까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직책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사람, 직책은 없는데 끝까지 붙드는 사람. 이번 예고의 태주는 후자에 가깝죠. 잃을 게 줄어든 사람은 때로 가장 무섭거든요. 민지의 부탁은 태주를 흔드는 감정적 방아쇠였어요. 그냥 아저씨가 잡아줘요. 이 말에는 법도, 수사권도, 조직도 없습니다. 다만 살아남은 아이가 어른에게 건네는 믿음이 있죠. 사람은 누군가의 믿음을 받을 때 다시 무너지기도 합니다. 포기하려던 마음이 죄책감으로 되살아나니까요. 태주는 이미 지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지까지 그를 믿네요. 이 믿음은 위로가 아니라 태주에게 더 무거운 족쇄처럼 다가왔을 겁니다. 차시영과 태주의 구도도 이 장면에서 선명해집니다. 시영은 태주를 통제하려 하고 태주는 시영이 놓친 것을 보고 있죠. 권력은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가둬버립니다. 시영에게 태주는 수사를 망치는 변수였을 겁니다. 하지만 태주에게 시영은 범인을 잡기보다 판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보였겠지요. 두 사람의 싸움은 단순한 악연이 아니에요. 진실을 보는 방식의 충돌입니다. 누가 더 정의로운가 보다 누가 더 덜 비겁한가를 묻게 만드네요. 그놈 꼭 잡아라. 사람 더 죽이기 전에. 태주의 이 말은 예고 전체의 심장처럼 박혀있죠. 부탁 같지만 경고이고 체념 같지만 예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제작진은 태주가 범인의 다음 행동을 감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태주의 표정이었어요. 그는 시영에게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 더 죽는 걸 막고 싶어 했을 겁니다. 정의와 자존심이 충돌할 때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태주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듯 보였지만 마지막 칼날을 시영 손에 쥐어준 셈이죠. 이제 그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보겠습니다. 시영이 운전하는 차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오래된 기억이 먼저 앉아 있었죠. 시영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하고 물었습니다. 예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승자의 확인 사살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태주는 신문을 구겼습니다. 구겨지는 종이 소리가 차 안을 채웠죠. 그 안에는 실패한 함정 수사와 쓰러진 지원, 다시 죽을지 모를 누군가의 얼굴이 겹쳐 있었을 겁니다. 태주는 시영을 보지 않고 말했어요. 그놈 꼭 잡아라. 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만 더 단단히 잡았죠. 태주의 경고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틀렸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늦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그렇지요. 틀렸다는 말 한마디가 자기 자리까지 흔들 수 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강성의 밤거리가 흘렀습니다. 태주는 그 거리 어딘가에서 범인이 다시 숨을 고르고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아마 틀리지 않았겠죠. 한편 병실의 지원은 아직 회복 중이었습니다. 기자는 기록하는 사람이고 지원은 태주가 길을 잃을 때마다 현실로 끌어내리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만으로도 태주에게는 이미 벌이었을 겁니다. 병원 복도에는 발소리가 번졌습니다. 누군가 의사 가운을 입고 천천히 다가왔죠. 하얀 옷은 원래 안심의 색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는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순간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 가장 위험한 장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괴한은 말이 없었죠. 말이 없는 폭력은 더 섬뜩합니다. 손에는 스타킹이 들려 있었어요. 범인은 병실이라는 안전지대를 비웃듯 지원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의 발이 침대 끝을 차고 숨은 끊어질 듯 이어졌죠. 이건 단순한 습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태주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내가 지키려는 사람도 내가 믿는 공간도 나는 무너뜨릴 수 있다는 선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태주를 다시 불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환의 핵심은 병실입니다. 병원은 원래 사람이 살아나길 기다리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예고는 그곳을 가장 잔인한 범행 장소로 바꿔버립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괴한이 지원에게 다가오는 장면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죠. 생명을 살리는 상징을 빌려 오히려 숨을 끊으려는 뒤집기입니다. 여러분도 이 장면에서 묘한 배신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안전하다고 믿은 곳이 무너질 때 공포는 더 깊어집니다. 범인은 이제 숨어있는 괴물이 아니라 보호자의 얼굴까지 훔치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지원이 공격당하는 이유도 그냥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태주의 친구이자 사건의 진실을 기록하던 기자였죠. 기록하는 사람을 먼저 지우려 한다는 건 범인이 단순한 충동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심리적으로 중요한 건 통제 욕구예요. 범인은 피해자의 목숨만 노리는 게 아니라 누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까지 막으려 합니다. 말을 끊고 숨을 끊고 기록을 끊는 방식이지요. 그렇다면 이 습격은 태주를 향한 협박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향한 선제 공격일까요? 의사가온이라는 소품은 의심의 방향을 넓힙니다. 범인이 병원 내부 동선을 알았을까요? 지원의 병실과 상태를 알고 있었을까요? 혹은 누군가가 그 정보를 흘렸을까요?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범인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 어딘가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죠. 권력 관계로 보면 더 찝찝합니다. 태주는 수사에서 쫓겨났고 지원은 병실에 갇혀 있고 시영은 판을 쥐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지 헷갈리는 순간 사건은 미스터리보다 음모에 가까워집니다. 스타킹은 이 사건의 가장 끔찍한 반복 신호입니다. 처음엔 범행 도구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범인의 취향과 집착을 드러내는 표식이 되었죠. 사람은 반복을 통해 자기 존재를 남기기도 합니다. 범인에게 스타킹은 살인의 도구이자 내가 다시 왔다는 서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의 목에 감긴 스타킹은 태주에게 더 잔인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네가 경고했지만 막지 못했다는 말처럼요. 진실을 좇는 사람은 왜 늘 늦게 도착할까요? 이제 이 질문이 태주의 죄책감을 제대로 찌르게 됩니다. 지원은 몸을 비틀었습니다. 목에 감긴 스타킹은 점점 더 조여왔죠. 하얀 천장등이 눈앞에서 번지고 숨은 목구멍 안쪽에서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 지원은 태주의 얼굴을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함정 수사에 뛰어들던 밤에도 그는 태주가 혼자 짊어진 공포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괴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으니 더 사람 같지 않았죠. 지원의 손끝이 침대 난간을 긁었습니다. 작은 금속음이 병실 안을 갈라놓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괴한은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틈에 지원은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밀었습니다. 침대 옆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졌죠. 쨍그랑 소리가 밤의 병원을 찢었습니다. 괴한은 지원의 목을 더 세게 눌렀지만 이미 조용한 범행은 깨져버렸습니다. 복도 쪽에서 누군가 누구야 하고 외쳤습니다. 지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공포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에 대한 미련이 같이 버티고 있었겠지요. 괴한은 서둘러 몸을 뺐습니다. 의사가운 자락이 병실 문틈을 스치고 지나갔죠. 지원은 침대 위에서 목을 붙잡은 채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은 돌아왔지만 목소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더 의미심장합니다. 기록하는 기자에게 목소리를 빼앗는다는 건 거의 죽음에 가까운 모욕이니까요. 잠시 뒤 병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구겨진 스타킹 한쪽 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주가
병원 소식을 들은 건 새벽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급했고 태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지의 부탁, 시영에게 남긴 경고, 지원의 피 묻은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을 겁니다. 사람은 같은 실패를 2번 겪으면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오기도 해요. 태주는 박스 안에 넣어둔 권총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는 경찰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밤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태주의 발은 다시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말부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박대호의 전화입니다. 선배님, 그 시신이 또 살인이, 이 말은 단순한 사건 보고가 아니죠. 태주가 남긴 경고가 현실이 됐다는 확인입니다. 사람 더 죽기 전에 잡으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누군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가 느끼는 감정은 공포보다 분노에 가깝습니다. 왜 막지 못했을까? 누가 태주를 밀어냈을까? 그리고 그 사이 범인은 얼마나 여유롭게 움직였을까? 조직의 판단이 틀렸을 때 그 대가는 늘 가장 약한 사람에게 돌아가네요. 갈대밭이라는 공간도 그냥 배경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고 시야를 가리고 발자국을 삼키는 곳이죠. 무언가를 숨기기에 좋고 진실이 늦게 발견되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더 섬뜩합니다. 범인은 사람을 죽인 뒤 세상이 알아차리는 속도까지 계산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병실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고 갈대밭에서는 자연의 어둠 뒤에 숨습니다. 범인은 매번 장소의 얼굴을 빌려 자기 흔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경찰 수십 명이 갈대밭을 뒤지는 장면은 겉보기엔 대규모 수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늦은 수사처럼 느껴지죠. 사건이 터진 뒤에야 인원이 몰리고 시신이 발견된 뒤에야 모두가 심각해집니다. 이건 수사극이 자주 던지는 불편한 질문입니다. 제도는 늘 피해자보다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늦게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차시영이 태주를 밀어냈고 서장은 조용히 끝내려 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결국 갈대밭의 침묵으로 돌아온 셈이죠. 태주의 한숨은 이번 예고의 가장 무거운 감정입니다. 분노만 있었다면 그는 소리쳤을 겁니다. 절망만 있었다면 무너졌겠지요. 그런데 그는 한숨을 쉽니다. 이 한숨에는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라는 죄책감과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환멸이 같이 섞여 있어요. 형사에게 가장 잔인한 벌은 범인을 놓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맞았다는 사실이 시신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죠. 정의는 왜 늘 죽음 뒤에야 힘을 얻을까요? 이제 태주의 침묵은 더 이상 체념으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새벽에 갈대밭은 축축했습니다. 경찰들의 손전등이 흔들릴 때마다 갈대 그림자가 사람처럼 움직였죠. 누군가 찾았습니다 하고 외치는 순간 현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에 흙이 젖어 있었고 갈대는 바람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시신 앞에서 멈췄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얼굴보다 먼저 떠오른 건 민지의 부탁이었을 겁니다. 그냥 아저씨가 잡아달라던 그 말이 갈대밭 한가운데서 다시 들렸겠죠. 박대호는 태주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죠. 태주는 시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갈대가 꺾인 방향, 흙 위에 눌린 자국, 그리고 어색하게 비어있는 공간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이게 태주의 무서운 점입니다. 슬픔에 잠겨도 보는 눈은 멈추지 않거든요. 그는 범인이 어디서 기다렸고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이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태주는 다시 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냥감을 놓친 사냥꾼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차시영은 현장에 늦게 도착했을 겁니다. 그리고 태주를 봤겠죠. 수사에서 배제한 사람이 다시 시신 앞에 서 있는 장면은 시영에게도 불편했을 겁니다. 태주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눈앞에 놓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영이 곧장 인정할 리는 없겠지요.
권력은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약해진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태주는 시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갈대밭 너머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허락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간다고요. 태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에 있던 사직서도 권총이 빠진 빈자리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죠. 그에게 남은 건 직함이 아니라 빚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진 빚, 살아남은 민지에게 진 빚, 그리고 지원에게 갚아야 할 빚 말이에요. 그는 갈대밭 끝에서 멈춰서서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갈대를 흔드는 순간 어딘가에서 허수아비 같은 그림자가 스친 듯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는 얼굴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강태주는 수사에서 배제된 문제 형사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놓친 살인의 다음 순서를 가장 먼저 본 유일한 사람일까요? 조직이 버린 강태주를 다시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그의 집착이 더 큰 파국을 부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